제86주년 3.1절을 맞아 화성시 향남면 바란장터가 만세의 거리로 재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에 이어 흰색 한복을 입은 학생과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근 1세기가 지난 지금이지만 그 시간을 뛰어넘어 그때의 아픔, 우리 민족의 굴욕과 독립에 대한 열의를 느꼈던 그때를 연결해주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충효예의 정신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화성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3.1운동하면 화성시를 가장 먼저 연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곳의 만세 시위가 일본 주재소를 파괴 전소하고 순사를 처단한 국내 유일의 항쟁이라는 점과 전 지역의 주민들이 거의 모두 참여하였다는 점, 그로 인해 일본의 처절한 복수국이 자행되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시의 3.1운동은 송산지역, 우정장안지역, 그리고 역사의 참변 제암리, 고주리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성시의 독립운동, 그 역사의 항쟁지 송산 지역부터 시작합니다. 송산면의 경우 고종 황제의 국장에 참여하고 돌아온 홍요선과 매일신보를 통해 서울, 인천, 안산 등 인근 지역의 만세 소식을 접하게 된 홍면옥과 왕광연, 홍준호, 예종규 등이 중심으로 15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송산 면사무소 부근에서 태극기를 개양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1919년 3월 28일) 사강리 장날엔 천여 명의 군중이 국권 회복을 위해 직접 만든 태극기를 앞세우고 대규모 만세 시위를 벌였다. 일본 순사들은 군중들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권총으로 위협했고 주동자인 홍면옥에게 실탄을 발포하게 된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노구찌는 남양으로 철수하여 도움을 요청하고자 도주하기 시작했고, 이에 분노한 시위 군중은 순사부장 노구찌를 돌과 몽둥이로 처단한다. 자, 이렇게 독립운동의 여파가 화성 지역에까지 몰아닥치고 그 시위의 규모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일제의 강경한 시위 진압이 이어졌지만 이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독립의지를 꺾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한층 더 격렬해질 뿐이었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바란장터의 한가운데에서 펼쳐진 우리 민족의 격정적인 시위와 3.1운동 당시 가장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화수리 항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19년 3월 하순, 바란장터에는 천여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다.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던 장터에는 대한독립만세 외침이 순식간에 울려 퍼지게 된다. 수천 명의 시위 군중은 마침내 바란 주재소를 공격하기에 이르렀고,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러대는 주민들에게 무자비한 탄압과 위협적인 소총 발사로 면민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중 이정근 의사가 순국했다. 3.1 만세 운동이야말로 전국에서도 가장 치열한 반일 사상이 아주 흠뻑 담겨 있는 그런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총검으로 대했지만 여기는 맨손으로 일본과 싸우다가 장인전 치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중은 여기서 봉기를 멈추지 않고 4월이 돼서도 힘겨운 투쟁을 계속한다. 1919년 4월 1일 밤 7시, 수촌리 개죽산의 봉화를 신호로 조암리 쌍봉산, 팔탄면 천덕산, 석포리 무봉산, 어운리 남산 등 각 산봉우리에서 일제히 봉화 횃불 시위가 전개된 것이다. 이처럼 화성 지역의 독립운동은 일제의 비인도적인 탄압으로 인해
더욱 거세고 극심한 항전으로 변모하게 된다. 삼일운동이 발발하자 삼계 지역 수촌리 백낙열, 고주리 김성열, 제암리 안종우 등이 3월 1일 서울의 만세 시위에 참여하고 돌아와 비밀리에 독립운동 준비에 착수했다. 이교 세력과 전도교 세력과 또 수천의 교회도 있었고 제암리 교회도 있어서 그 교회를 타고 오는 세력이 서로 합류해서 그 어떠한 경쟁이라고 그럴까 같은 나라를 위한 독립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굳은 의지가 경쟁적으로 돼서 격렬한 시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919년 4월 3일 석포리, 주곡리, 수촌리 사람들은 장안면 사무소로 몰려가 돌과 몽둥이로 파괴하고 사무소 내에 비치된 서류와 집기를 불태웠다. 정오를 지나 쌍봉산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러 내려온 1,500여 명의 군중들은 우정면 사무소를 파괴하고 화수리 주재소로 가는 도중 한강리 광장에 모여 화수리 주재소 습격을 모의한다. 화수리에 도착한 일행은 주재소를 향해 돌을 던지며 불을 놓았으며 주재소 안에 있던 순사 가와바다가 총을 쏘며 도망치자 돌과 몽둥이로 살해했다. 바로 우정면 화수리 항쟁은 일본 순사 가와바다를 처단하는 등 아주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항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화수리 항쟁은 바로 평화적인 만세 시위와 그 후에 만주와 러시아의 무장투쟁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화수리 항쟁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무력 항쟁은 단순 소요 사건이 아닌 내란죄로 규정되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다. 1919년 4월 4일 새벽 어둠의 장막을 찢으며 사방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메아리 쳤다. 일본 순사를 처단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일본 수비대는 화수리를 급습했다. 수비대들은 집집마다 불을 놓고 보이는 주민들은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고문했다. 그 당시에 4월 4일 날이죠. 행랑은 다 타버리고 안치도 타서 올라가는 걸 사람들이 꺼서 안채만 일컬 말해서 제가 나와서 자랐습니다. 저희 방축골 수천 삼리도 그렇고 집이가 여러 채 한 번에 1 이상은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일본군은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향남면 등 시위의 진원지 역할을 한 마을들을 습격 방화하고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시위 주모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빼앗으려는 자와 그것을 지키려는 자, 이 첨예한 대립이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급기야 일제는 시위 진압의 차원을 넘어선 공격적이고 자주적인 만세 시위를 적극 차단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일본의 보복 만행 가운데 역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에 위치한 제암리는 속칭 두렁바위로 불리는 조선 후기 전형적인 시족 중심의 농촌마을이었다. 3.1운동 당시 전체 33 가구 가운데 2가구를 제외하고 수능 안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으며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다. 1919년 4월 13일 육군 보병 79연대 소속의 아리따 중위가 이끄는 보병 11명은 발안에 도착했다. 이들의 임무는 진압작전이 끝난 발안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발안 내 다른 지역의 시위 주모자들은 2차에 걸친 검거작전으로 대부분 체포된 반면 발안 시위를 주도했던 제암리 주모자들은 체포되지 않자 아리따는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 제암리를 토벌하기로 결정한다. 아리따는 4월 15일 오후 부하 11명을 인솔하고 일본인 순사 1명과 순사보 조희창, 발안에서 정미소를 하고 있던 사사카의 안내를 받으며 제암리에 도착한다. 아리따는 순사 1명과 보병 2명을 붙여 주민들의 퇴각로를 차단하고 마을의 성인 남성들을 교회로 모이도록 했다. 이후 아리따 중위가 사격 명령을 내렸고
교회당을 포위하고 있던 군인들은 창문을 통해 사격하고 집더미와 석유를 끼얹어 불을 질렀다. 거기 교회 마당에 집이 한 가리 있는데 그거 갖다 다 사나무 위에다 끼얹고 석유 한 통 사다 놓은 거 있는 거 다 갖다 끼얹고는 위에서 싸놓고 아래서 싸놓으니까 그냥 천지가 진동한데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와봐도 그냥 어디 해가 졌는지 연기가 있는지 모르는데. 발에서 만세 부른 후에 그놈들이 이제 추모작을 해고자 했고 15일 날 뭐 이렇게 15세부터 장년을 다 오라고 해놓고는 그리고 이제 뭐 못을 주고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폭발물 뭐 이런 거 침멸할 수 있는 이런 거 하고 불 지르고 사격하고 뭐 튀어나오는 사람은 뭐 총칼로 내찍고 치고. 교회에 불이 붙자 2명이 탈출을 시도했지만 무참하게 살해됐고 조경태는 산으로 피해 간신히 살아남았다. 수비대는 민가에도 불을 지르기 시작했고 집 한두 채만을 남긴 채 제암리는 온통 불길에 휩싸였다. 마을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달려온 강태성의 아내와 홍원식의 부인은 교회에 접근하자마자 일본 수비대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그튿날가정 여기서 30리가정 차가 날아가고 송장 택나가 가더래요. 집 없는 사람 2층 자르면 저 산 위에 가서 자고 아래층 자르면 저기다가 집무서를 똑 들고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거기서 쉬고 그러죠. 강태성 부인이 아주 챙기기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시집온 지 1년도 안 됐나 봐요. 그래 이 뒷동산에서 우리니까 왜 우느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저기 들어가더니 나오더라 안 난다고 그러니까 앉으라고 그러죠. 앉으라고 그러니까 큰 칼로다 목을 한 번 치니까 저게 안 넘어가더니 왜 2번을 치니까 뚝 떨어져서 펄펄 뛰더래요. 끔찍한 학살 현장을 본 제암리 사람들은 수비대들이 다음 날도 몰려와 처자식까지 죽인다는 소문에 산속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미처 피신하지 못한 전동래, 김순희 여인은 일본 수비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제암리 교회에서 주민들을 참살한 아리따는 곧바로 팔탄면 고재리로 향했다. 일본군은 유일하게 남아있던 김웅열의 집으로 들이닥쳐 김웅열을 비롯 집안에 있던 김성열, 김세열, 김주호, 김주남, 김웅복 등 일가족 6명을 포박하고 파란장터 시위에 앞장선 주동자의 행방을 추궁했다. 이에 김웅열이 대답을 하지 않자 아리따는 김웅열 가족을 집 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 차례차례 목을 베고 난도질에 참혹하게 살해했다. 그리고 수비대들은 6명의 시체를 모아놓고 집가락에 짚을 날라다 쌓아놓은 후 불을 질렀다. 일본 놈들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집을 둘러싸가지고 가택 수색을 해가지고 전부 포박을 해서 거기 바로 집 뒤에 그 이제 그 밭이 있는데 거기에 얘 가가지고 그 총칼로 이렇게 찌른 거지. 예? 이제 토막 내고 뭐 말하는 뭐가 치고 뭐 해서 팔이 나고 둥을 뜨고 거기다가 토막 나고 그런 걸 거기다 놓고선 불을 지르니 예? 그게 다 타고 누구 건지 모르는 거라. 제암리에서 일제가 저지른 만행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은 언더우드, 커티스, 테일러 일행이 수촌리 현장을 확인하러 가는 도중 우연히 제암리의 참상을 목격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 뒤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는 4월 18일 단독으로 제암리와 수촌리를 방문해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부상자들을 도왔다. 스코필드는 비록 당신께서 3.1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3.1운동의 제34인이다. 33인 다음에 34인이라고 할 정도로 3.1운동을 세계에 알리고 일제 만행을 폭로하는 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허가 된 제암리에서 시신을 수습하려 했던 선교사 스코필드는 불에 탄 시체들이 한 덩어리로 엉켜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선교사 스코필드는 시신을 모아 향남면 도일이 공동묘지에 평토장을 했다. 시방은 그 섬이 없어요. 집위로 손으로 묶은 거.
손으로 엮은 거 그거를 한 30개 갖다가 놓고는 누이 볼때 내뼈부터 할 거 없이 거기다가 그러다가는 이제 그 양보대로 잘 길러놨는데 그거 비웃으려면 마주대비로 해서려면 요 장태의 공동주되는 데다 갖다가 그냥 이렇게 모든 꾸리를 파고 그냥 실었는데요. 그 후 1982년 9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숨져간 23분의 피 맺힌 시신과 유품이 제암리 마을의 생존자인 전동래의 증언으로 발굴되어 제암리 뒷산 합동묘소에 안장됐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처참한 학살 행위와 무고한 희생은 비단 화성 지역뿐만이 아닌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입니다. 허나 아픈 기억이라고 해서 전부 묻어두고 잊으려 하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민족적 항쟁의 역사와 아픔이 묻혀있는 이 땅. 끊임없는 저항과 독립을 향한 의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숨져간 민족의 영혼들. 우리는 암흑의 역사 속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선조들의 고귀한 얼을 기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새롭게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제 화성시의 3.1운동은 지나간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닌 민족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의 정신적 지표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